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비상시국이 펼쳐지고 있는 2010년 5월 10일. 예. 2014년인가요? 예. 2014년 5월 10일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만납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괴롭다, 이렇게 뭐 사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내 삶을 파괴할 만큼 이렇게 괴롭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요즘은 그래요.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니까. 글쎄 말이에요.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또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마음이 쫙 가라앉고 말이죠. 예. 그리고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심정들을 반추해 보면은 어제였나요? 그 아이를 잃은 한 학부모가 자살을 시도했다, 이런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아마 비단 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경기도 안산 문화광장에 2,000여 개의 촛불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교복을 입은 안산의 고등학생 2,000명이 촛불을 켰는데 한 400명 모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000명이 모였습니다. 예.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대충 한 400명 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실제로 모인 사람들이 2,000명이 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바닥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뭔가의 그런 심정들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관측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예.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여학생이 한겨레 기자에게 이렇게 밝혔네요. 다음 달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면 세월호 사고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까봐 무섭다, 이렇게 말이죠. 네.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까봐 무섭다, 이 얘기는 저희 아내도 하더군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잊혀지지는 않겠죠. 그리고요, 네. 제가 이런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월드컵, 올림픽, 애국심 마케팅이 선동되는 그 시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업들이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또 대통령은 붉은 악마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태극기 들고 흔들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예. 근데 저는요, 우리 선수들이 얼마만큼 잘 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대한민국 이럴 분위기는 2002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이다. 2006년과도 같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우리의 대한민국은 너무나 비루하거든요, 현재. 그렇죠. 예,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죠. 예. 현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라, 예,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대구 지하철 사고가 10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1년 전이죠. 정확하게 2003년. 2003년 2월이었죠. 예. 네. 근데 그때도 보니까 예. 가만히 있으라예요. 뭐냐면은 그 지하철 한 량이라고 그러죠. 예. 한 량이 불에 타고 있는데 예. 다른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예. 들어와요. 예. 모르고 들어오는 거야. 예. 그래서 부딪혀요. 예. 부딪히는데 장내 방송은 승객 여러분 조용히 계십시오. 뭐 이런 식이에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관사는 문 여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마스터 키가 있어요. 그때는 그랬어. 예. 요즘은 이제 강제로 열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대구 지하철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예. 그 마스터 키를 갖다가 짱궈 놓고 그 키를 뽑아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야. 나가지도 못하게.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다 죽은 거예요. 200여 명이. 정말 참. 해, 이런 시스템 그때 고쳐야 했었는데. 뭐 같은 사고가 발발하진 않았지만 예. 안전불감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렇죠. 물론 그것이 그때 그 마스터키를 짠 거 놓으면은 승객들이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예.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만든 게 사실 이제 그때의 반성에서 그나마 개선된 거였죠.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 정권이 무슨 교훈을 얻어서 어떤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지 저는 그림이 안 잡힙니다. 그냥 유병헌 나쁜 놈 해가지고 유병헌 혼자에게 모두 독박 씌우고 끝낼 것 같아요. 근원적인 문제는 그런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 선장, 비정규직 선원. 그리고 무능한 해경, 관료 중심의 안전체계. 이거 바꿀 의지와 능력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헌만 독박 쓰고 끝날 그런 가능성이 그렇죠. 대단히 높다. 박근혜 대통령의 능력으로는 관료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능력이 없고, 의지도 없고. 관료 개혁을 하려면은 김영삼처럼 무대 뿌던가 예. 아니면은 김대중 노무현처럼 머리라도 좋던가. 네. 그래야 되는데. 김영삼은 무대 뽑거든. 그날 밤에 책상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네. 다음날 와보니까 책상이 없어. 자기 직급도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에 그렇게 척결을 했잖아요. 우리 YS가. 그래가지고 그때 YS의 지지도가요. 지금까지 기록을 못 깹니다. 96% 넘었습니다. 그 당시엔 저도 YS 빠였어요. 근데 여하튼 이제 웃는다고 또 누가 뭐라고 그러던데 네. 웃지 맙시다. 아니 실소를 금치 못하는 거지. 우리가 실소죠. 뭐 즐거워서 웃습니까 이게. 그렇죠. 예. 여하튼 이제 무대 보든가 아니면은 이제 머리가 정교하게 돌아가가지고 어느 정도 그 앞뒤를 재가지고 이제 관료 개혁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써주는 거 읽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이걸 인지를 해야 돼. 능력 없어요. 능력 없는데 왜 뽑았냐 이거야 나는. 아니 능력이 없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많았긴 했죠. 이 혈통에 대한 지지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혈통에 얘기해서. 대한 지지죠. 이게 왜 왕조가 무너졌는지 예. 이게 왕조를 겪어보지를 못하니까 예. 모르는 거예요. 왕조가 왜 무너집니까? 혈통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능력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예. 혈통으로 물려주니까 재벌도 그래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능력으로 물려줘야 오래 가는 거지 혈통으로 물려주면은 이상한 또래가 나타나가지고 잡아버리면은 어떡할 거야. 이병철 삼성 그룹 전대 회장처럼 애라도 많이 낳아가지고 그 중에서 똑똑한 놈 하나 골라서 물려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하고요, 무책임하고 무지하고요. 이제 보니까 무공감에다가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 청와대 앞에서 유가족들이 영정 들고 나와가지고 면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회의하면서 유언비어가 국가 경제를 좀 먹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진짜 공감 능력 그냥 잔인하고 비정하고 한마디로 정말 내 학을 뗐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인간일 리가 없다. 저거는 로봇이든가 예. 그런 생각만 좀 들었습니다. 유시민 장관은 정말 굉장히 평가는 분분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것만큼은 누구도 부인 못하죠. 유시민 전 장관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 바쁜 발굴님이 올려주신 저게 그림인데 2013년 어디 무슨 토론에 나와서 한 얘기일 거예요. 또 낙검수에 나와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이 양반이 무섭고 걱정된다.
논리나 말로 타인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힘을 쓰게 되고 사리에 어두운 박근혜 주변의 권력을 가진 자가 환관 정치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환관 정치의 수장은 김기춘이지. 네, 그렇죠. 그 유시민 장관이 그때 낙검수에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이제 정영근 씨가 한번 그 건보공단 이사장, 네. 그분이 뭐 진보 쪽 인사 중에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냐 했을 때 저를 꼽았어요. 그 신문에 한번 났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사실 둘이 친하거든. 오, 네. 정영훈과 유시민이 친하다. 예. 어쩌다가 조사실에서 혹시 만나신 사이? 아니요. 둘이 이제 술도 몇 번 먹고. 호텔에서 만나는 건 아니죠, 방에서. 네, 호텔 식당에서도 만났고요. 아니요, 호텔방. 뭐 그런 묵주를. 아니, 정영근 의원이 우리 정치사에 가장 큰 즐거움을 준 거는 호텔방에서. 네, 그렇죠. 묵주를 필리핀에서 수입했던가요? 그때 당시에?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네. 국민연금법 재정 재계산 결과를 딱 받아들고 이게 50년 후에 큰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건데 큰일 났다. 지금 선보지 않으면 그때 가면 늦으니 이걸 꼭 선봐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통령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꼭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 뭐 도와줄까? 그래서 백지위 임장을 달라 그랬죠. 뭐를 하는데 필요한 백지위 임장이냐. 그래서 박근혜 대표하고 딜을 하는데 필요하다. 오. 그러면 그 백지위 임장에 기본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노 대통령은 박근혜 씨를 별로 안 좋아하셨고 또 영수회담 이런 용어 자체를 배척하셨어요. 구시대 관념이라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밖에 없으니 뭔가를 줘야 된다. 이명박 씨하고 대권 경쟁을 막 이제 본격화하기 직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씨로 하여금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결단력의 소유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조건 정도가 있어야 이 국민연금법 문제에 관한 여야 합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영수회담을 해주기로 했고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요구도 있으면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백지 임장을 받아들고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 라인을 가동을 했죠. 누구를 넣으면 제일 좋을까. 그래서 정상적인 국정원의 이 정책 보좌 기능입니다. 그래서 답이 온 게 정영근이라고 답이 와서 제가 정영근 씨 의원을 만나서 제안을 했고 그 양반이 박근혜 씨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성사가 됐어요. 협상이. 그래서 2006년 뚫렸네요, 일단. 예,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2달간 비밀 협상을 했죠. 오. 그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통해서 의원 입법 발의를 하기 전에 입법안을 만들어서 2달 동안 2, 3일에 한 번씩 제가 직접 그쪽 대리인을 만나서 그런 정치적 조건을 포함해서 법안의 내용까지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예. 합의가 거의 다 됐어요. 6월 중순쯤에. 그랬는데 결국은 깨졌죠. 그때가 6월 말이 박근혜 대표 임기 종료라서 그 전에 합의를 해서 영수회담을 해야만 돼요. 내가 설득한 논리는 이걸 하면 이명박 씨보다 한 등급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한나라당의 대표가 후보가 될. 그리고 이제 정영근 씨가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가서 건의를 했고 성사가 됐던 거죠. 근데 결국 그게 이제 결렬이 됐는데 그 당시 박근혜 대표를 대리해서 나온 협상 대표가 지금 기재부 장관하는 박재환 씨하고요. 국회의원. 윤건영 의원 두 사람이었습니다. 박재환 씨가 주무를 했는데요. 그때 한나라당이 어르신들한테 월 20만 원 이상씩 그냥 500만 명한테 다 주는 기초연금법을 주장을 할 때예요. 그게 예산 소요가 12조 원 정도 되는 거였고 연간. 우리가 낸 기초노령연금법은 3조 2천억짜리였고 그 7조 원 내지 8조 원 차이가 나는 거였죠. 매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매년. 그랬는데 이제 끝내 결렬이 됐어요. 합의가 안 됐어요. 영수회담도 결국은 없는 일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나중에 이제 왜 결렬되었는지 박근혜 대표가 거부했는지를 알아봤는데 박근혜 대표의 마지막 멘트가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한나라당 안으로 할 때나 정부 안으로 할 때나 3천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데 3천억 원밖에 왜 우리 안대로 안 해주냐 이랬다는 거예요. 7조 차인데 3천억이라고. 예. 제가 그때 보면서 이 사람이 안 되겠구나. 안 되는 이유는
협상 대표로 나온 사람이 허위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그건 동계산을 뽑아보면 350만 명한테 월 9만 원씩 주는 거 하고 그죠? 500만 명한테 월 20만 원씩 주는 거 하고 돈 차이는 산수만 하면 다 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합리적인 정책 판단 능력이 거의 없다. 그런 거를 제가 그때 많이 느꼈고. 아, 박 대표가? 예. 그리고 이제 박재완 의원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각하의 참모를 지내고 기재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수 아닙니까? 옛날 경제보충이. 네네. 근데 맨날 공짜 점심은 없다고 요새 국민들 훈계하고 다니는데 그때 무슨 짓 했어요? 연간 12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걸 하자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가서 박근혜 대표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기에 대표가 그런 식의 판단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고는 각하 참모로 갔을 때 내가 이 각하의 경제정책은 다 망하겠구나. 그런 걸 직감을 했고 지금 기재부 장관이 되어서 나라 경제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고 있죠. 제가 이런 경험들을 뭐 이거 말고도 공개해야 되지 않은 그런 국정운영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많이 있는데 박근혜 씨는 참 어렵겠다. 이런 분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많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산수가 안 되시네. 누군가가 중간에 보고를 어떤 이유로든지 틀어버리면 그것이 잘못된 보고라는 걸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죠. 이과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나왔죠. 기본적으로 산수를 못해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관료들한테 쉽게 농락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바로 유시민 전 장관의 우려인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료들이 농간을 피우고 장난을 치면은 이거 뭐 진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통령.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관료 중심으로 안전체계를 짰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상부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방재, 안전 전문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 펜대 굴리던 관료들이 하다 보니 이게 뭐 실종자 수, 탑승자 수조차도 시간마다 바뀌고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관료 중심의 그 구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는 양반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란 겁니다. 예, 참 진짜 청명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는 확실해요. 예.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재난 사령탑을 안전행정부로 옮긴 것도 사실은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이 농간이란 말이에요. 예.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이 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정복이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있을 때, 야 이거 우리가 갖고자. 예.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예산도 타고 인력도 느리고 끝발도 세지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에 대한 고려, 배려, 돌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컨트롤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게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예. 박근혜의 힘 있는 측근이 장관으로 있을 때 저거라도 땡겨놓자. 라고 생각을 해서 농간을 부리니까 장관도 모르고 예. 대통령도 모르니까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부 클래스를 다 안전행정부 관료들이 차지한 이유가 뭐냐? 중앙일보 분석이 있더군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건데 대통령에게 직보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참나. 직보. 네. 아휴. 자, 뭐 그래서 우리 내부 이제 자리가 늘어나면은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원래 그 안전행정부뿐만 아니라 관피하라고 불리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1급 국장이 이제 되면은 정무직으로 가든가 네. 어디 줄 타가지고 예. 차관 장관으로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이제 유관단체로 나가는 게 보통 그 관료들의 정형적인 말하자면 진로입니다. 근데 유관기관으로 나가면은 물론 거기 가서 월급도 많이 받고 뭐 대접도 잘 받긴 하는데 이른바 끝발이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고위직을 늘리는 게 이 관료들에게는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1급짜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재난 부분을 갖고 오면은 예. 몇 개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자기들 자리가 보존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이유들이죠. 예.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중앙일보 얘기했다시피 뭐 직보하게 되면은 뭐 눈에 들어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그 말하자면은 그 능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상층이 1급 공무원이에요. 예. 1급 이상부터는 이제 정무직이거든. 예. 정무직에 가려면은 정권의 마음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대통령이 직보하다 보면은 사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해수부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시절에 그 자기 밑에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공무원들이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많이 중용이 되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가 본 사람을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보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눈에 들 수도 있으니까. 특히 아둔한 대통령일수록 눈에 들어오는 사람. 그렇죠. 아니 윤진숙이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야. 아무 장관감도 아닌 사람인데 어디 나서 보고 하나 한 것 같고 쟤 괜찮겠구만 해가지고 나중에 메모에 딱 해놨다가. 장관 시켜놓고 그렇게 욕을 먹어도 끝까지, 안 자르다가 나중에 다른 일 때문에 괜히 가가지고 호호 웃었다고 잘린 거 아닙니까? 윤진석이도 정말 속으로 참, 아마, 여기 이까지 올라올 거예요. 아니, 봐주려면 끝까지 봐주던가. 아니,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가지고, 능력 가지고 그렇게 야당이 뭐라고 할 때는 난 윤진석 장관 믿어요 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니까 그대로 잘라버리는 걸 보고, 참 진짜. 아니, 그러니까 김시곤이의 그 분노가 그런 거 아닙니까? 기관형에 대해서. 아니 맨날 와가지고 말이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윤창정이 턱 올리지 마 박근혜 제일 먼저 올려 이런 식으로 하던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자기 보직 사퇴한다고 했는데 사표를 수리하겠다 이러니까 KBS 한국방송 그 시내 직장입니다. 김시곤 보도국장쯤 되면 연봉 억대 넘어요. 아니 보직 사퇴라는 거는 국장직에서 물러나가지고 한직으로 가가지고 월급은 계속 받는 겁니다. 정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보직 사퇴거든요. 사표라는 거는 내일부터 당장 나가는 거야. 퇴직금 받고 나가는 거지.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김시곤이가 꼭지가 확 돌아버린 거지. 이렇게 아니 와가지고 온갖 간섭도 하고 오로지 뭐 공정방송 보도 이런 거는 진짜 관심 찌꺼리마도 없고 오로지 청와대만 바라보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올리지 마 올려 이러던 인간이 그딴 식으로 나오니까 봐요. 유족들이 그 KBS 가가지고 그렇게 면담 요구하는데도 뭐 청경들 쫙 둘러싸가지고 영동경찰서에서 800명이 나와가지고 둘러싸가지고 안 만나다가 유족은 100여 명인데 안 만나다가 청와대에서 그 뭐 무슨 준호인가 뭐 정준호인가 박준호인가 뭐 그 정무수석이 난 이런 역할하는 거 처음 들었어요. 아니 정무수석이라는 거는 정당과 청와대 연결고리 특히 야당과의 고리가 정무수석인데 나는 박준호라는 정무수석이 야당하고 만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KBS 사장 만나가지고 야 청와대 앞에서 지금 유족들이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좀 해봐 인간아 하니까 그때서야 기란정이 나와 청와대가 움직이니까 나온 거예요. 유족들이 그렇게 보자 할 때 안 만나던 인간이 그래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김시곤이 사표 수리하겠습니다. 딴소리 하니까. 어제 그 기란영 사장이 나와서 이 유족들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봤는데 나는 유족들한테 사과했다고 보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했다고 봅니다. 제가 모자라서 김시곤이 같은 놈을 보도국장으로 둬가지고 이렇게 각하의 심기를 편치 않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죠. 아니 진짜 그 얘기야. 그러니까 김시곤이 자른다고 그러지. 유족한테 진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그날 밤에 나와야지. 집에서 처자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성이 전 없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김시곤이 거기서 열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날 잘라? 나한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 그래서 어제 JTBC하고도 인터뷰해가지고 윤창종이 관련한 기사 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주 세세히 압박을 가했다. 근데 김시곤 씨 말이에요. 그 양반 만약에 이번에 자리 보존해 줬으면은 그런 폭로했겠습니까? 그런 폭로도 진정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보수의 이 작동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익이야. 이익 공동체야. 기득권 지켜주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어떤 그 국리민복 공익 관심 없어. 자기의 자리 보존 욕망 이거 지켜주는 거. 이런 자들한테 우리가 공공의 권력을 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이게. 기란형이 알고 보니까 적어도만 걔 왜 KBS 사장 된 이유가 있더만. 백선예비하고 이승만 특집을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주역이 기란형이에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청와대 잘 보여가지고 아이고 참. 기란형 씨에겐 제가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90년대 초에 당신하고 같이 일했던 어떤 스태프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회정의에 그 불이 타서 눈에 그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던 기란형 씨 왜 그렇게 변질됐냐고 말이죠. 아이 사람이
출세와 권력에 눈이 멀면은 예. 그런 겁니다. 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 윤상현이 결국 발언 번복했더만 윤상현이라든지 그 김진태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뭐 검사하고 옛날에 뭐 했을 때 사법고 시험 봤을 때 그렇게 자기 양심을 속이고 하리라고 결심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겠어요. 다른 동기생들보다도 앞서 나가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권력의 줄을 타서 뭔가 출세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을 그렇게 변질시키는 거지. KBS가 신의 직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렇죠 진짜. 예를 들어서 KBS 직원이 뭐 일을 하다가 순직을 했단 말이죠. 그럼 가족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제 그런 그 공공기관은 그런 데가 제법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순직을 한다든지 예. 이렇게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그 가족들이 직장을 잃었을 때 생계가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 자체는 이제 전후 사정을 살펴본 다음에 그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아니, 공공기관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예. 세습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다 이유는 있고 절차는 이제 밟는데 예. 그게 거두절미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제 KBS가 신의 직장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그 KBS가 적자 났을 때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예. 감사 결과 보면은 연봉 1억 원 이상 받는 사람이 57%가 넘더라고. KBS 직원들 중에서 57% 이상이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거야. 예. 이게 공공기관이나 뭐 하여튼 공기업에 준하는 이런 것 중에서는 과도하게 높다. 높은 데도 한 30%밖에 안 되는데 KBS만 57%야. 이게 KBS에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서 6명은 연봉 1억이 넘는 거야. 예. 이게 신의 직장이 아니고 뭐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래 놓고는 수신료 올려달라 지금 방송은 내 얘기 그 얘기야. 방송은 이 모양으로 하면서 아니, 그렇게 하면서 수신료 올려달라고. 진짜. 물론 이제 방송사의 그 고임금 체계를 뭐 KBS만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고임금 구조가 된 것은 방송사 간의 어떤 과당 경쟁 때문이죠. 과당 경쟁이기도 좋은 하고. 인재를 보다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돈을 더 주고 또 더 주다 보니까 고임금 체계가 돼서 뭐 KBS도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아니,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KBS는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57% 어쩌고저쩌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57%가 되든 뭐 100%가 되든 그 연봉에 걸맞는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진짜 KBS 그러면 안 돼요. 제가 KBS 바로 앞에 네. 본관 바로 앞에 제가 옛날 그 사무실이 있었는데 예. 그 사무실에 3층에 기원이 있었습니다. 예. 기원. 예, 바둑. 예. 기원에 가면요. 그 KBS 연봉 1억 이상 받는 간부들이 대낮에 나와가지고 바둑 두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하루 종일 두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출근 도장 찍고, 네. 그리고 아침에 적당히 일 보는 척 하다가 점심 먹으러 나가서 한 2-3시간 마시고 먹고, 그리고 오후에 할 일이 없으니 기원에 와가지고 바둑 두다가 퇴근 시간쯤에서 들어가가지고 퇴근부 찍고 집에 간다. 그게 이제 월급을 많이 받으면은 그게 걸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낭비가 되는 거죠. 네, KBS는 뭐 심지어 그 민간 방송에 일하는 사람들은 KBS 인력 3분의 1만으로도 지금 KBS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 국민 라디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해서 KBS의 그 모든 라디오 채널의 프로그램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 국민 라디오 한 채널의 그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내용도 그렇고. 우리는 뭐 자뻑이고. 아니 뭐 퀄리티는 조금 아쉽긴 해도 이거 뭐 어떡하겠어. 뭐 너댓 명 갖고 방송을 하려나 보니까 퀄리티면은 좀 그래도. KBS 라디오의 일개 프로의 트위터의 인력보다도 적은 인력으로 만드는 게. 그렇죠. 18시간을 만드는 게 국민 라디오의 실상입니다. 자, 그럴 정도로 KBS가 지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좋아요. 그러면은 KBS는 사실 개혁돼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방송사기 때문에 개혁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예. 방송사라는 게 언론기관을 9시 뉴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KBS 개혁하기 정말 어려워요. 저 인력 중에서 고임금자들을 갖다가 한 3분의 1 정도 자른다고 생각하면 아마 폭발될 겁니다. 네. 어려운데 좋아요. 조금씩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다 거기도 개개인이 다
가장이고 학부모고 이런 사람들인데 뭐 무지막지하게 나가라 할 수는 없는 거죠. KBS 계획은 점진적으로 인력을 조금씩 축소를 하고 개인의 생산성을 높아지도록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과제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 라디오의 광고를 없애고 그 없애겠다는 이유가 또 걸작이에요. 아니 무슨 공공성 같은 나발 불고 있는데 이명박 때부터 공공성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라디오 광고 없애는 KBS ETV 광고 없애는 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종편 광고를 늘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광고라는 건 수요 공고의 법칙이 있는 건데 그게 모든 수요가 KBS ETV로 몰리는 걸 갖다가 딱 없애버리면은 자동적으로 그 수요에 제일 많이 받는 계층은 MBC, SBS고 그 다음은 종편이에요. 근데 MBC, SBS는 이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광고 시장에 그 파이가 있는데 KBS2가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그 파이를 시장에 내놓게 되면은 뭐 결국 MBC, SBS가 많이 가져가겠지만은 이 또 종편에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파이가 간다.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돈을 결국은 수신료를 인상해서 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방식대로 수신료가 인상되면은 전기요금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무조건 내야 됩니다. 3,600억 원의 국민 부담이 더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종편 살려주기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3,600원 걷어가지고 종편에다 퍼주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예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찬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갖다가 국회 미방인가? 미래창조 무슨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일 겁니다. 이런 거 아주 참 그 같아. 거기에 상정했다고 그러는데 야당이 뭐 사실상 용인해 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을 처먹는 거지. 새누리당이야 이미 욕을 처먹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될 정도이지만 이미 논외의 대상이고 논외의 대상이 됐어요. 아니 야당은 뭐가 겁나가지고 KBS가 그러면 이거 오케이 하면은 앞으로 안철수 김한길이 보도 잘해주겠어? 에이그 참 진짜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야당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네요. 저희가 지금 30분 동안 어제 오늘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도마 위에 올려놓을 대상은 야당입니다. 야당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자 세월호 이 사건이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부터 일단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선거를 경험해 본 결과 선거란 이런 거다. 투표자로 하여금 명분을 주는 그런 행위다. 선거 운동은. 그러니까 그 명분을 많이 주는 쪽이 이기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 여당은 천안함 이거 하나로 계속 밀고 가면서 안보 국면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했죠. 그 속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 꼼수가. 그래서 생활, 민생 공약, 무상급식을 내세운 야권을 지지하는 것이 더 명분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유권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야권이 사실상 승리를 한 거죠. 이번 세월호 국면을 본다면은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이런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국민의 뜨거운 그런 열기가 지금 느껴지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그게 사실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론의 양극화 현상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어요. 여론의 양극화 현상. 그 지난번에 박근혜 지지율이 46%까지 떨어졌던 그 갤럽의 5월 첫 주 조사를 보면요. 19세에서 29세까지 연령층에서 박근혜 지지율은 3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0대의 지지율은 24%가 나왔어요. 지지율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20대는 쉽게 얘기해서 뭐 19세는 이제 그 선거 연령층이니까 10대가 들어간 거고 20대는 30%, 30대는 24%라는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60대 이상에서는 78%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전주보다도 갤럽은 2주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요. 그 전 조사보다도 2% 더 올랐습니다. 말하자면은 60대 이상 연령층의 박근혜 지지는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집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론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디오피니언이 조사한 물론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이 와중에 뭐 이루어진 조사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투표 의향을 갖다가 묻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게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 60대 이상은 무려 77%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19세에서 29세까지는 44.2%였고요. 네. 30대는 51.4% 나왔습니다. 그게 보통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응답을 해도 실제 투표율은 그보다 한 10% 정도, 10%포인트 정도 빠진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10대 말하자면 이번 사건에 직격탄을 맞았던 19세에서 29세까지 그리고 그 부모나 아니면은 하여튼 30대의 투표율은 30에서 40%밖에 안 나오고 60대 이상 연령층은 무려 근 70%에 가까운 투표율이 나온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의 지표는 뭐 그렇다 60대 이상의 인구가 점점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전체 연령층에 비해서는 그 차지하는 비중이 작죠. 그러나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2배 이상의 위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에서 새누리당이 매우 불리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 투표 결과는 새누리당이 결코 불리할 수 없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다. 우선 그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이렇게 오만망자하게 나오고 어제 후한무치하게 나오는 이유도 20시간 이상 유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배경에는 니들이 까불어봤자 나를 철밥통으로 지지해주는 60대 이상 투표율 니들 2배 이상이야 인간들아. 그래서 플라톤이 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치를 외면하는 가장 큰 대가는 당신이 가장 경멸하고 당신이 가장 저질스럽다고 하는 인간들이 바로 당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플라톤이 얘기를 했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져야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조사가 나올 것이냐. 이제 거기에서 야당이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게 박근혜 정권의 이 후한무치함 그리고 무능함 그리고 이 부정부패 부정부패가 결국은 이번 사고의 사실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설령을 25년에서 30년 그 무기한으로 연장해 주는데 그 로비가 왜 없었겠습니까? 말하자면 어마어마하게 뭐 7,000톤 8,000톤짜리 배를 갖다가 폐기하느냐 아니면은 폐기하는 거는 그냥 해체해가지고 영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앞으로도 무한대 더 영업을 하느냐 여기에는 뭐 수백억의 이익이 달린 거란 말이에요. 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고 그게 뇌물이 오가고 선물이 오갔겠습니까? 이게 부정부패의 고리거든요. 이명박 때다 그렇게 된 건 아닙니까? 결국은 이 부정부패의 고리 속에서 이 정권을 심판을 하려면은 결국은 이 정권이 없어졌을 때 그 대치 세력들이 믿음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거라고 하는 것이 상대의 실책만으로 승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000원 가지고 괜히 기댔다가 완전히 개망한 그 새누리당처럼 세월호에 기대가지고 선거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오히려 거꾸로 역공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야당은 무상급식이란 컨텐츠가 있었거든요. 지금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내세우고 있는 컨텐츠 모르겠어요. 뭐가 물론 장악당한 언론들이 보도를 잘 안 해줘서도 그렇겠지만은 뭔가 없어 승부수가. 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목요일자 우리 뉴스K에서 장동영 PD가 제1야당 그동안 뭐 했나 아주 정리 잘했더라고요. 뭐 들으신 분들은 있겠지만은 철도 파업 때문에 여야 합의로 그때 김무성이가 나와가지고 그 무슨 철도 소위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 했는지 아세요? 철도 파업에 대해서 이 말하자면 철도 민영화에 반대해가지고 결국 이 파업이 됐고 그리고 정치권이 나서가지고 철도 소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파업이 종료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영화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야 합의로 나온 철도 소위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요. 철도 요금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아니 여당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야당 김한길의 야당 안철수의 야당이 오케이 해줬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방송법 개정안 결국은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여야 합의로 종편 노사동수로 그 공정방송위원회인가
방송국에 노사동수에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이거 다 통과됐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총편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슨 개인 영업하는데 뭐 국가에서 침해하느냐 이런 연병을 떠니까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뒤로 자빠졌지 않습니까?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오케이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왜곡보도 판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왜곡 보도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포기한 채 예. 여당과 야합한 정당. 나 보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무능하죠? 김한길 안철수가 왜 이리 무능한지 모르겠어. 완전히 이 인간들은 야당 대표 돼가지고 자기 실력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야. 기초연금 합의, 비례대표 김용희 의원 완전히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를 포기했다 해가지고 비례대표직 의원을 사퇴하기까지 했던 이 기초연금 이거는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뜨거운 감자이긴 해요. 그게 박근혜가 자기 공약을 번복해가지고 국민연금과 연계를 해서 이게 시행이 되면은 한 400만 명 정도의 그 저소득층, 야, 나는 그렇게 인간 저소득층 노인이 많은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만든 게 사실 박근혜 정권인데, 예. 민국 정권인데 말이야. 예. 이 사람들이 20만 원씩 받습니다. 예. 근데 이걸 갖다가 합의를 안 해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서 합의해줬다는 거야. 예.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게 문제거든요. 예. 국민연금과 연계만 하지 않는다면은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박근혜가 모든 노인에게 다 20만 원 주겠다는 건 사실 무식해서 한 얘기거든. 예. 그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건희한테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물론 법논리적으로는 맞죠. 20만 원 이건희한테도 다 주고 대신 이건희한테 세금을 왕창 뜯어가지고 그걸 갖고 복지에 쓰면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야당이 이야기하는 무상복지의 근간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그냥 무조건 모두에게 공짜로 뭘 하자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 주는 만큼 그 책임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걷고 연금을 많이 내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받아내는 부분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받아내는 거 이런 것들은 장악당한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아요. 이건희한테도 준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밀고 가는 하여튼 거지. 이제 아마 박근혜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준다는 거는 머리가 나빠서 아마 흑공약한 걸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그 나쁜 말하자면 암적인 그거는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조항이에요. 국민연금과 연계를 하면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더 줄여 나가는 거거든요. 예. 기초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근데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넣은 것만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넣은 거에서 국가가 보조를 해줘가지고 받습니다. 예. 근데 내가 넣어서 받는 돈하고 노령연금은 공짜로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걸 연계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내가 넣은 돈이 많은 사람은 공짜로 주는 돈을 갖다 줄인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하자면 불평등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 국민연금을 시행한 지가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65세 이상 연령층은 국민연금을 10만 원 이하로 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나 앞으로 지금 40대 50대가 10년 15년 지나면은 누구나 다 30만 원 이상 정도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기초노령연금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 부분이 안 된 거,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합의를 못 해준다는 건데 이걸 갖다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틀린 거를 받아들인 게 바로 안철수 김한길인 겁니다. 이런 정당이니까 진짜 욕을 안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실력을 그대로 내보여주는 거예요. 박근혜 대가리 나쁘다고요? 안철수 김한길도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당이 그 참 첫눈을 만난 게 이런 무능한 야당을 만나가지고 여당의 반대에도 찍을 야당이 없게끔 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당 지도부가. 그러니까 왜 김한길이 뽑은 것도 아유. 그리고 나서 광주 전략 공천합니다. 여론조사 꼴찌인 윤장현이를 전략 공천을 해요. 야, 나 그 진짜 전략 공천하는 이유가 이거더군요. 광주의 박원순이 될 수 있다. 광주의 박원순이 아니. 박원순 시장 일 잘한다는 평가는 뭐 사실 여당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긴 한데. 윤장현이가 광주의 박원순이 될 수가 있다. 예. 아니 근데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전략 공천한다고 하면은
그건 좀 곤란하지. 이게 뭐 그렇게 비논리적으로 접근을 합니까? 아니, 이게 논리적이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아니, 전략공천이라는 자인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서울에 박원순이를 전략공천을 했으니까 광주도 윤장현을 전략공천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는 박원순 시장이 아니면 뭐 안철수 본인이 나가든가 아니면은 박원순이 아니면은 그때 이길 수 없는 그 보궐선거에서 그때 누가 나왔지? 나경원이 나왔나? 나경원이 나왔죠. 나경원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광주는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받으면 누구나 다 됩니다. 윤장현이가 아니라 뭐 아무나 제가 나가도 돼요. 나도 공천만 받으면 광주시장 할 수 있어.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 벌금 700만 원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나는 안 된다. 아예 출발을 못 하는구나.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여하튼 이걸 갖다가 전략공천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금 이따 다시 그 부분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니 진짜로 해야 될 일은 전부 다 여당하고 합의를 해주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저지르고 그리고 수신료 문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당에서는 야 야당도 합의해 준 거야 이거 무슨 소리야 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그 투표율이 저기 추정치 조사를 해보면은 당신 투표하겠냐 그러면은 찍을 때가 있어야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나마 지방선거가 후보자들에게 투표한다는 게 참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천만다행인 줄 아세요. 정당에다 투표한다면 아무도 투표 안 할 겁니다. 자, 우리 음악 한 곡 좀 듣고 올까요? 오늘 공지 하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사건 침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 시민사회연대가 오늘 오후에 대규모 행사를 또 갖습니다. 노란색 리본을 두른 시민들과 함께 안산 정부 공식 합동 분향소 주위를 동그랗게 감싸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열게 됩니다. 희생 학생들이 이승에서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을 편다는 의미에서 노란색 풍선도 하늘로 날려보낼 계획입니다. 안산의 20여 개 고등학교 학생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안산 고교회장단 연합 어제 그 행사를 가졌죠. 오늘 또 동참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 어제 그 행사 말미에 오늘 많이들 모이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자, 오늘 오후 3시에 안산 그 초지역이라고 하는군요. 초지역 그 4호선에서 타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안산선 초지역에 내리시면은 화랑유원지가 근처에 있는데 여기에 그 오후 3시에 제3주차장에 집결해서 희생자 추모의 의미를 담은 노란 리본 인간띠기 행사를 갖고요. 6시부터는 진상규명과 정보 책임을 촉구하면서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곳은 안산문화광장, 어제 그 행사가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오후 3시 화랑유원지, 오후 6시 안산문화광장 잊지 마시고 오늘 많은 분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3일에는 범노동, 범시민사회, 범인권단체가 결합하는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는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아가야, 국민TV 조합비를 내야 할 텐데 너무 복잡하다. 아버님, 어렵지 않아요. 전화 한 통이면 되거든요. 아니, 전화로도 매달 알아서 자동이체가 된다고? 그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아니,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로 해도 신청이 되는 거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365일 24시간 가능한데요.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내차 가격 비교 서비스 차넷.
여러분 중고차 팔 때 어떻게 파십니까? 아는 사람 소개로 몇 군데 조금 알아보고 차 그냥 넘기셨죠? 과연 믿을 수 있고 합당한 가격인지는 잘 모르셨겠고요.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에서는 전국 400명의 매입 전문 딜러들의 경매 방식 경쟁으로 가장 비싸게 여러분의 차를 매입할 사람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무료로 진행해준다고 하니까 급하게 차를 판매하실 분이나 제값 받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전화는 1688-8249 1688-8249 검색창에 차넷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제 KBS를 보면서 예. 뭐 늘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새로운 언론의 필요성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JTBC가 그때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실제 JTBC의 9시 뉴스는 좋습니다. 그게 뭐 손석희 사장의 그 이제 개인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저 JTBC 손석희 사장을 뭐 깎아내리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고 또 그렇게 아니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는 분들도 없을 거라 생각되지만은 저는 손석희 사장이 훌륭한 사람이죠. 욕을 먹고 JTBC로 간 게 오히려 난 신의 한 수였던 게 아닌가. 진짜로 그 YS는 순 거짓말쟁이였지만은 YS가 민자당하고 3당 합당할 때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어쩌고저쩌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YS보다는 손석희 사장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야말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정말로 바꿔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간 게 아니냐. 지금 이 어두운 박근혜가 지배하는 이명박근혜가 지배하는 이 어두운 언론의 시대에 손석희 사장의 JTBC 9시 뉴스라도 없었으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멘붕했겠느냐. 저는 정말 손석희 사장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한계와 우려는 분명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진짜 손석희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도 저렇게 빤스 벗겨가지고 쫓아낸 판인데 그 심지어 또 없는 범죄까지 만들어가지고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판에 아니 JTBC는 너무 그 간단해요. 저 한 사람 사주 흔들고 손석희 내쫓으면은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완전히 다시 원위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언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대한 언론으로 저희 국민 TV뿐만이 아니라 뉴스타파라든지 뭐 고발뉴스라든지 이런 데도 있는데요. 그러나 역시 종합 편성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송은 뭐 제가 국민 TV에 있어서가 아니라 저 국민 TV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여기서 영구불변하게 설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어도 저는 국민 TV가 역량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향후 대한민국의 지금은 뭐 전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케이블도 없고 해가지고 다들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공정 언론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송은 전 국민 TV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 TV가 하고 있는 거는 데일리 TV 뉴스 그리고 생방송이 가능한 이런 편성 체계 이게 다른 여러 대한 언론과 다른 점이긴 한데요. TV 뉴스 같은 경우는요. 데일리 TV 뉴스는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그 완성도, 공정성은 점점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도 참 훌륭하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나오는 것도요. 저는 다른 방송 안 보고 다른 방송 프라임 뉴스 안 보고 그러니까 9시 뉴스, 8시 뉴스 안 보고 우리 국민 TV만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만은 지금보다 더 역량이 강화돼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난다? 저는 그때는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아무도 못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런 뉴스를 키울 필요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인력 이제 사실 뭐 차후 총선 대선을 앞두고 풀타임으로 여기저기 연인으로 따지면은 한 40명 가량이 이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뭐 참여를 합니다. 뭐 알바로 하든 뭐 비정규적으로 하든 정규적으로 하든 비정규적은 아닙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들 파김치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가 더 늘고 출자금이 늘어나고 사용료 납부가 늘어나면은 이 인력도 점점 더 확충하고 사실 지금
뉴스피디들 뭐 합쳐가지고 저기 한 30명도 채 안 됐죠, 그죠? 예. 이 인력 가지고도 몇백 명의 KBS, MBC, SBS하고 지금 대등하게 겨루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뉴스 분야에서는. 네. 그래서 인력이 조금만 늘어나면은 우리는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 신의 직장 아니어도 충분히 잘 만듭니다. 예. 그야말로 한 5명이서 18시간짜리 라디오를 만들듯이 그 헝거리 정신을 하거든요. 예.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제가 참 이미 가입한 조합원들에게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조합원 가입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합원 가입하고 출자금을 늘려주고 가입하신 분은 더 정저하고 그리고 가입한 조합원들은 사용료 납부 매월 11,000원 이상 이걸 해주시면은 결국 더 좋은 방송 지금은 1시간밖에 안 되지만은 이 1시간 시간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인원도 더 늘어나서 더 양질의 더 좋은 더 특종 뉴스를 갖다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고요. 예. 또 뭐 이건 저희 순수한 감각입니다만은 지금 국민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저는 많이 봐야 잘 봐야 10분의 1입니다. 어쩌면 100분의 1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직 가입하지 않은 90명 아직 가입하지 않은 99명에게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가입해 줍시다.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그리고 사용료 납부 이것이 공정언론에 대한 초석이었음을 먼 훗날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TV 뉴스는 SBS나 YTN도 10년 걸렸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완성도라면은 한 2년 3년 후에는 총선 대선에 막급한 영향력을 미치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지난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KBS, MBC, SBS가 완전히 정부 여당 입장에 서서 보도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야당 후보에 대한 낭설, 음모 그리고 비난 논리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보도를 했고요. 종편. 여당의 주장을요. 듣기 쉽고 때로는 왜곡해가면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그 듣기 딱 좋잖아요. 근데 야당의 각종 공약. 저는 야당의 지난 대선 공약 가운데 가장 훌륭했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요.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 사람들이. 뭐 모든 의료비를 다 100만 원씩 내라는 얘기인지 뭐 의미를 모르는데. 의료비 상한제가 아무리 비싸도 100만 이상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모두 무슨 치료비 암 같은 경우 뭐 억이 넘어가잖아요. 네. 억대가 넘어가는데 그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100만 원까지만 내게끔 만드는 그 공약인데 근데 언론들은 어렵게 그걸 보도합니다.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러다 보니까 여당은 유리하게 야당은 불리하게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여당이 건건이 물타기 반가이 하는 거 이걸 그대로 수용했단 말이죠. 12월 16일 밤 김하영 잘못 없다 이런 김용판의 논간에 의해서 발표된 그 수사 결과 다음날 아침 까맣게 보도했단 말이죠. 왜 하필 밤에 그것도 TV 토론에서 완전히 박근혜가 개죽을 썼던 그 시점 이후에 그런 발표가 나왔는지에 대한 고찰도 없고 그런 경찰 발표가 결국에는 거짓말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 거짓말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당 논리, 여당의 언론 플레이를 그대로 100% 보도했던 이런 당시 상황을 우리가 떠올린다면은 데일리 TV 뉴스가 절실하다, 필요하다.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2년 전, 3년 전에 잘 만드는 9시 TV 뉴스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다음 총선 대선에서 더 이상 장악당한 언론들이 논란을 피우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국민TV 논의가 시작됐고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럴 때 더 밀어주셔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감히 좀 부탁을 드리는 저의 바람이자 또 미디어 협동조합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합원 가입은 조합원 가입원이란다. 가입한 조합원을 갖다가 가입한 조합원들의 이제 월 사용료 납부도 4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빠르게 늘고 있긴 합니다만은 조합원 숫자 25,000명 어제 돌파했죠. 네. 에 비해서는 아직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 5,000명 정도 되는데요.
CMS 납부, 사용료 납부, 월 11,000원 이상. 물론 지금 뭐 감동 사연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뭐 2만원, 3만원, 5만원, 매월 나는 5만원씩 자동이체 신청을 했다는 분들, 그리고 뭐 10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시는 분들, 뭐, 지금 한 1,800명 정도가 1년치 이상을 선납을 하셨거든요. 그런 사연들, 감동 사연은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부 다 합치면은 아직까지 5,000명을 간신히 넘으려고 말라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CMS 자동이체를 통한, 사용료 납부, 이것도 좀 배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면은 우선 어렵고, 다른 뭐 크롬을 사용한다든지 파이어폭스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잘 안 돼요.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더라도 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공인인증서 이거 진짜 좋지 않은 제도입니다. 네. 근데 뭐 어떡합니까? 지금은 해야 되니까. 공인인증서를 해야 되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뭐 저희들도 휴대폰 이런 거 다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신청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예. 앞으로는 개선이 될 건데, 그래서 첫 번째 개선책이 전화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보다 간편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로 신청하시면은 예. CMS 계좌이체도 전화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전화를 하시는 건데 전화 방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 국민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맨 밑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전화로 하시면은 저희 사무국 근데 요즘 전화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통화 중이라서 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네. 뭐 하여튼 좀 뜸한 시간대 잘 틈타가지고 참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도 결국은 인력이 없어서 그렇죠. 자금 부족, 인력 부족입니다. 예. 정이 어려우시면은요, 미디어 쿱 12 골뱅이 gmail.com 여기다가 이제 전화 좀 달라 이렇게 문자 메일을 보내시면은 제가 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쿱 아시겠죠? 뭐 미디어 쿱은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어로. 협동조합이 쿱이니까 미디어 쿱 1, 2는 뭐냐? 2012년 대선 우리가 그때 멘붕을 겪어가지고 결국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논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어 쿱 12 골뱅이 gmail.com으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가 좀 길었는데요. 근데 광고 겸 이건 광고가 아니죠. 예, 광고를 겸한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정말 지금 이렇게 사람을 열을 받게 만들고 이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언론 때문입니다. 언론. 이근 씨라고 서울대 대학원 교수가 엊그제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 이런 게 있어요. 네. 몇 년 전부터 권력의 투명망토가 생겼다라고요. 네. 예. 권력의 투명망토. 권력이 뭘 하든지 간에 잘했다고 하고 권력이 잘못한 것을 가려주는 권력의 그 부정과 부패와 더러움, 무능 이것을 가려주는 망토, 투명망토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지상파와 장악당한 언론 지상파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들에게만 특혜를 준 종편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바로 잡아야만이 사실은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또다시 겪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노무현 대통령 때 얼마나 언론 자유가 극성을 부렸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게 탈탈 털어도 지금 나온 걸 보십시오. 그야말로 인간의 그 폭포수의 물방울 하나에 불과한 거지. 언론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언론. 그 언론 중에서 바로 지금 하나의 대안으로서 정치에서는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언론에서 대안이 있습니다. 국민TV 후원해 주시고 국민TV 아이 꼴보기 싫어. 뉴스타파 후원하세요. 아이 뉴스타파도 싫어. 고발뉴스 후원하세요. 그럼 되는 겁니다. 예. 다 각자 특성을 가지고 각계약질하지만 또 어떤 지점에서는 딱 손을 잡을 날도 올 겁니다. 예. 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그 참 괜찮은 국회의원도 적지 않고요. 진정성 있는 분도 있고. 문제는 지도자야, 지도자. 지도부가 문제다. 지도부. 그래, 이번에 지도부, 이제 박영선으로 바뀌어서 전병헌이도 뭐 인간이 나쁜 건 아닌데, 지금과 같은 그 투쟁 국면에서 야당 투쟁성이 아주 현저히 부족한 사람이 전병헌이었거든. 네. 그래서 원내대표가 박영선으로 바뀐 것이 난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보는데요. 네. 아주 선명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박영선 원내대표. 예. 근데 원내대표가 잘하면 뭐합니까? 대표가 시원찮은데. 아니, 이 인간들.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대표입니다. 이게 정당이라는 거는 국회의원이 주축이긴 합니다만은 국회의원만 있는 정당은 아니에요. 예. 국회의원에 떨어진 낙선 의원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직능 단체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큰 조직이에요, 정당은. 예. 그래서 정당 전체를 책임지는 게 당 대표입니다. 예. 물론 당 대표 아래에 원내대표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당이라는 거는 결국은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국회 아닙니까? 예. 국회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왕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현역 의원들을 원내에서 다스릴 수 있는,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휘비입니다. 채찍입니다. 채찍 원내 총무가. 예. 원내 총무라고 옛날에 불렀는데요. 요즘 원내 대표라고 부르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원내 대표죠. 그러나 뭐 당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원내대표는 아닙니다. 지금 공동대표가 김한길 안철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비판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 두 사람 하는 게 박근혜하고 진짜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그 김한길 안철수 진도 평론가를 찾았는데 대통령 행차하고 똑같았습니다. 옆에 경호원들 없다는 것만 빼고는 대통령처럼 실종자들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위로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문재인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 게 위로입니다. 정말 문재인도 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거기서 변소청사서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가족들의 아픔을 직접 깨달아야만이 야 정말 이거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대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와가지고 마치 대통령처럼 그냥 악수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 내려올 때 노란 리본 뗐어요. 근데 그게 진짜 열받더라고. 아니, 나는 아예 노란 리본을 안 달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사진을 면밀하게 시간대별로 봤더니 내려오기 전에 최고위원회의인가 뭔가를 할 때는 노란 리본 달고 있더라고. 예. 근데 평범하게 와서 노란 리본을 뗐어. 예. 왜 뗐느냐고. 노란 색깔이 그 새누리당에서 노무현을 연상시킨다. 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뗐다는 거야. 노란 리본을 뗐어요? 떼고 갔어요. 떼고. 그때 박근혜 사진하고 김한길 안철수 사진하고 보면 단 노란 리본이 없다고. 뒤에 따르는 사람들은 노란 리본 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것 때문에 욕 먹을까봐? 그렇지. 나 진짜 대책이 없는 인간들이야. 그리고 연합뉴스가 악의적으로 사진을 찍은지 모르겠는데 김한길이 하품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거기 와가지고 걸어가면서 하품하면서 입 가리고 있고 안철수는 뚱한 표정으로 내가 여기 왜 왔어? 박근혜 표정하고 똑같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이제 더 꼭지 확 돌아버릴 테니까. 이 연합뉴스 그거는 굉장히 악의적이네요. 악의적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야당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시키나 안 시키나 밑에 내려와가지고 옛날 87년도 사태 때는 그리고 87년 국면에서는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이 마구잡이로 그냥 분규 있는 데마다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국회에서 지금은 노동위가 환경노동위로 바뀌어 있었는데 예. 노동위가 제일 별 볼 일 없는 데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관할 부처, 정부 부처가 힘이 세면은 위원회도 힘이 세거든요. 그런데 노동부라는 게 진짜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별 볼 일 없는 데였거든. 근데 국회 노동위가 그때는 최고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왜? 그때 국회 노동위 사총사가 평민당에는 이해찬하고 이상수였고, 그리고 통일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이인재였단 말이에요. 네. 이 네 명이 가지고 휘젓고 다니니까 그때 최고로 관심을 받았거든. 예. 국회의원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네. 국민들이 아파하는데 찾아가서 그 아픔을 같이 하는 게 국회의원 아닙니까? 환노위 중에 그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배낭 메고 다니면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진짜 행동파, 현장파
국회의원이거든요. 예. 장하나 의원 정도가 좀 주목되는데 이제 장하나 의원과 관련해서는 막말하지 않으면 보도를 하지 않아요. 또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자, 어쨌든 지금 김한길 안철수 대표는 논란을 즐길 줄 모르는 정치인이라면은 그만하셔야지. 그만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박근혜가 잘못 논란을 즐기는 것이 엉뚱한 거면 또 안 되고. 예. 이게 모두가 죄인을 외치면서 예. 새정치연합 지도부 모두가 죄인을 외치면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 분노 불똥이 튈까 봐서 전전긍긍하면서 몸살이고 사고를 정쟁에 이용한다라고 새누리당이 뜯으니까 지레 겁먹고 쫄아가지고 정부 비판도 제대로 못하고 더 세심히 대처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이나 하고 자빠졌고 세월호 사고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이건 정치 문제라고. 또 정치로 풀 수밖에 사회 없는 문제가 문제고. 아닙니다. 예.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그 핵심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 문제예요. 여당이 세월호 사건을 정치 쟁점화 하지 않도록 그토록 애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정치 문제이고 이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래야만이 세월호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새누리당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놀아나가지고 오히려 대통령이 좀 더 세심히 대처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무위원들 앞에 사과할 때 이것으로 국민들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따위 소리나 찌끄리고 있는 게 지금 새정치 민주연합인지 지랄당인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야당 한탄하고 어떤 분은 지금 게시판에다가 저런 글을 올려놓으셨네요. 안철수, 김한길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야당이 다 져야 하나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나 몰라. 아니 이게 이 선거에서 지면 나라는 이제 결단 난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 그러면 이제 대안이 뭐냐? 네. 다행히도 예. 지방선거는요 정당에게 투표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예. 사람에게 투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철수, 김한길이한테 투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서울시장 선거는 박철순이가 갑자기 나오냐. 예. 박원순한테 투표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박원순을 찍으라는 게 아니라 예. 대안으로 야당을 선택한다면은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꼴보기 싫지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인 박원순이가 꼴보기 싫은 건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요즘 하는 거 보면요. 진짜 다 무능함에 치가 떨리는데 예. 박원순이는 무능하지는 않아요. 최소한. 난 진짜 문재인 의원한테도 실망 많이 했는데 네. 정치인이 말이야 반성하는 것도 예. 유분수지 1년 했으면 이제 반성할 때도 그만할 때도 됐잖아. 예. 이제부터는 제때제때 얘기를 해야지. 발언할 때 발언도 안 하고 말이야. 거기에 비하면 박원순도 개인이 어떤지 나 전혀 모릅니다. 예. 그러나 서울시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더 부각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 하여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인 겁니다. 예. 안철수는 공동대표에 올라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유감없이 지금 보여줘서 내가 보기에는 안철수 오래 못 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오래 갑니까? 이 사람, 국민들이 청명관입니까? 두 눈으로 딱 똑똑히 보고 있는데 김한길이 혼자 했을 때 김한길은 무능하다고 했지만 안철수 지금 공동대표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의원도 이런 식으로 무능하게 대처하면은 결국 국민 시선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하튼 새누리 민주연합이 되면 안 되죠. 네, 새정치민주연합. 이번 지방선거는 꼴보기 좋든 꼴보기 싫든 이제 정당에게 투표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후보에게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자기 올바른 후보에게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그러면 김한길 꼴보기 싫으니까 새정치연합 찍지 말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본인이 원치 않던 새누리당 시작이라는 소리 들어요. 그딴 소리 하면. 김한길 안철수가 무이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만두게 하려고 새누리당 당선되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별로 동의를 얻긴 힘들 것 같고. 그런 거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이긴다면은 그 다음날 그림이 보입니다. 황우여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이런 엄중한 위기에 저에게 다시 한번 역할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무거운 책임을 갖고 어쩌고 저쩌고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무거운 망치를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작사를 낼 거야.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은근슬쩍
중진 의원 몇 명이 그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 있었다는 야당 반성해라.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 결과만 보더라도 지난 대선은 정당했고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건데 부정선거로 쓸데없이 정치 공방 벌이고 이렇게 했던 야당은 반성해야 된다. 이러겠죠. 또 그러면 또 우리 김한길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 무거운 뜻을 또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민생 정당으로서 다시 한번 이게 새누리당의 제2중으로서 환골 탈퇴를 하겠다. 아니 무슨 맨날 환골 탈퇴를 야당만 해. 환골 탈퇴하면 그동안 환골 탈퇴한 것만 따지면 껍질도 없어지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말이죠. 이렇게 세월호 참사 이후로 바짝 긴장하던 여권은 다시 느슨해지고 이완해지면서 이 나라의 부패 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나아가서 안전은 뿌리채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래도 또 다음 총선 앞두고 또 다음 대선 앞두고 바짝 또 긴장하는 모습 보이다 이기고 그렇게 해서 계속 연거푸 승리하는 그런 여당을 만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6.4 지방선거 이게 만약에 지금 6.4 지방선거는 안철수 김한길이가 꼴보기 싫다고 해서 기권하거나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야당 후보들이 저는 특정 야당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새누리당이 아닌 정당이 많이 당선돼야만이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립니다. 함부로 못해요. 지금 보세요. 유족들이 몰려가가지고 밤을 새고 만나달라고 애걸 복구를 하는데 청와대에서 안 맞는 논리가 그겁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유족들을 만나게 해주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다 만나줘야 된다. 앞으로 안 만나줘도 되지. 아니 그런 논리예요. 그런 논리로 안 만나게 했다는 거야. 그게 말도 안 되는 논리지. 아, 그러니까 수구 세력들이 늘상 하는 논리예요. 그게. 아니 그때 사안 보고 바빠서 못 만난다. 핑계 대가지고 안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걱정된다면 정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또 만나가지고 해줄 선물도 없고 또 그런 의지도 없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유족들과 피해자들을 만족시켜 주려면은 박근혜가 물러나야 모든 게 다 되는데 그게 참 비극인 겁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이런 플래카드를 붙였다고. 진짜 후한무치란 말을 이게 무슨 뜻인가?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새누리당을 보면은 이게 후한무치구나. 이런 후한무치를 조장시킨 당사자들도 있죠. 하여간 새누리당이 뭘 해도 지지하고 북한에는 김정일, 남한에는 박근혜, 일본에는 아베. 어떤 영자 신문, 어느 나라 신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이게 독재자 2세가 다 장악했다. 이렇게. 아시아를. 신문을 따지고 알 것도 없이 맞지. 맞는 얘기지. 김일성 독재자의 자식들이 지금도 북한을 통치하고 있고 박정희의 자식이 지금 남한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맞는 거지. 틀린 얘기 하나도 아니구만. 이제 그래 되면은 아까 제가 아무리 김한길 안철수가 밉다고 해서 그렇다고 꼬장을 부를 수는 없는 거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불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불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요.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서 정당투표 용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좀 외면해주는 그런 방안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구나.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렇게 공감하셨군요. 좀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인물 투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후보가 많이 나올 테니까 그 후보들 중에 정 아니다 싶은 사람들을 빼놓고 이런 분들을 뽑고 정당 비례대표 때는 새정치연합이 아닌 그런 다른 야당들을 고려하겠다라는 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 또 저는 그때 어떤 분이 쓴 칼럼에서 참 진짜 크게 공감을 했었는데 그 운동권들이 사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탓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그 평민당을 창당을 해서 결국은 양긴 분열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대선에서 노태우한테 밥상을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평민당 총재였는데 욕을 많이 드셨죠. 예.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제야의 수혈입니다. 제야 수혈. 그래서 이른바 젊은 피 수혈도 있었고 그렇죠. 그 후에 평민연을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운동권 출신들을 대거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지금 잘된 분이 이해찬 총리 아닙니까? 예. 근데 그때 그 운동권들이 정치권으로 가지 말고 예. 정말 지방으로 가가지고 예. 풀뿌리 운동에 종사를 했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돼 있겠느냐.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풀뿌리를 하려면은 사실은 풀뿌리에서 활동하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정치인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들, 전 녹색당 볼 수 있어요. 녹색당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과천시장에 도전하시는 분이 그 과천 그 시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시장에 도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이 활동하는 것들을 근데 시사회에 나가지고 내가 자세히 봤는데 이름도 까먹었어요. 누군지는. 근데 바로 이거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성원하고 그게 비록 군소정당에 불과하지만은 풀뿌리 지방자치단체 여기에는 꼭 여야가 장악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시민운동가라든지 예. 그런 정당.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군소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통합진보당인가요? 통합진보당 그리고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이런 정당들이 저는 오히려 정당 투표에서 인물 투표에서는 이 사람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당 지금 인물 투표 이를테면은 광역 단체장, 광역 의회 의원 그리고 기초 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여기는 아무래도 정당 뭐 1당 2당 이게 예. 여야 그게 뭐 저기 새누리당이나 최종 김민준이나 공천을 안 받으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근데 비례대표는 그 비례대표는 당을 선택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정당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득표를 받은 정당, 예, 그 순번에 따라서 이제 나온 그 비례대표 후보들. 의원들이 이제 되는 거죠. 비례대표 후보는 냅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비례대표 지방선거, 지방의회 비례대표는 저는 진짜 거대 정당 외면하기 운동이라도 좀 벌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공감을 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지방선거의 그 투표 기준은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진짜 그래서 만약에 의회의 그 구조를 봤을 때 소수긴 하지만은 뭐 나름 그 가치와 노선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야합, 뭐 눈치 보기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다양한 민생에 대한 논의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뭐 그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또 많은 그 노란 물결들이 안산을 뒤덮게 될 것이고요. 안산 못 가는 분들은 또 네. 서울일 수도 있어요. 네. 4.15 국면 참 너무나 마음이 많이 착잡하고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최대한 어떤 감정을 지키면서 자중하려고도 해도 어제 또 우리 이런 변이 있나가 청와대 앞에서 이제 생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생방송을 했는데 그때 박주민 변호사 이야기가 그 지난 목요일 밤부터 토요일 낮에까지 그 우리 유족들이 KBS 청와대 앞을 가면서 자녀의 그 영정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 영정에 나와 있는 아이 사진을 보면서 당신 닮았다느니 당신 배우자를 닮은 것 같다느니 이러면서 서로 그 참 어렵고 비탄한 와중에도 농담을 하면서 웃기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 다 울었다고. 참 그렇습니다. 예. 5월이 이제 지나게 되면은 또 6월이 오고요. 6월에는 또 지방선거와 함께 월드컵도 있는데
이거 잊혀지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려면 정말 잊지 않으려면 교훈을 반드시 줘야 하는데 나쁜 정치 반드시 심판하는 그런 교훈을 내리지 않는다면은 잊혀지죠. 네. 그렇잖아요. 네. 지방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의 이 준엄한 마음들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희사님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뭐 하여튼 이번에 꼭 투표를 하고 정치를 바꿔야만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총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이 정치다.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은 백년하청입니다. 그 정치를 바꾸는 첫 단추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이 분노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또 다른 참화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투표를 해야 됩니다. 여당의 주장 가운데 당사자도 아니면서 유족도 아니면서 나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정치적 목적을 순수한 유족이라는 얘기까지 했다면서 선동을 한다 그러는데 말이죠. 뭐 라면에다가 계란 넣어 먹은 것도 아니고라고 했던 그 인간이 이번에는 또 순수한 유족이라는 얘기 가지고 욕도 처먹고 있더만. 유족만이 당사자가 아니죠. 내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캠페인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저는 어쩌냐게도 누워있는데 그 쌍둥이가 몸을 묶어가지고 했다는 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좀 한참 울다가 잤습니다. 정치 토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